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31일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면 다시 6월, 즉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장미꽃이 보이십니까? 여름이 느껴지십니까? 왠지 지금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대 비리 세트에 정말 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위장 전입, 그런 등등의 문제,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총리 후보는 위장 전입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운 계약서에 부인 세금 탈루, 장관 후보는 위장 전입에 이중 국적.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 난국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새로운 카드를 던졌습니다. 뉴스 완전 정복에는 그 뉴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드 사기 4개를 추가 반입했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일까? 언론들은 이미 미군 기지 보관 보도했고요. 군에서는 26일 새 안보실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보고 안 했다면 안보실장은 어떻게, 벌레 지나가네? 어떻게 알았다는 얘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드는 원래 6기가가 한 세트래요. 근데 이건 저도 알아요. 국민의당 문정부 호들갑은 뒷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방문 앞두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충격받았겠지만 제 충격이 더 큽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께서 네. 사드 일개 포대가 들어오면은 6기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네. 각 기당 8발에서 토탈 48발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 안보를 자처하는 이 대통령이라 할 수 있어요? 특전사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아우, 대통령께서 저걸 모르셨다는 게 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근데 보면요, 3월 7일 날 사드 발사대 2기 반입, 3월 16일 날 일일이 공개 안 할 수도 하는데 4월 26일 날 4기 추가 반입 사실 채널이 이미 확인됐대요. 저 정도는 대통령 보고 사항 축에도 못 깁니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사드가 배치됐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이 일개 포대에 뭐 6개 곱하기 8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과 똑같은 거죠. 연필 한 타스는 12개? 그렇죠. 아, 제 타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더전이 생각나서 답을 맞췄습니다. 아, 당황했어요. 갑자기 더전을 해야지만. 그렇죠, 12개. 그러면 달걀 한 판은? 아, 잘 모르겠네, 한 판은. 한 판은 또 기억이 안 나요? 30알. 아, 30알. 30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저 담배 한 갑은 몇 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개? 저도 담배를 못 피워서. 담배는 20개인가요? 네, 20개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기본이라는 거죠. 저런 거를 영어로는 ABC라고 합니다. 아, 독일어로는 아베체입니다. 아, 역시 우리가 국제적이군요. 네. 자, 그러면 계속 볼 건데요.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네, 정준길 대변인은요, 사드 1개 포대가 6기 발사대로 구성됐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걸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이고, 아니면 마치 사드를 추가 배치한 것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정준길 대변인 참 대단하십니다. 정확한 말 아닌가요?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네. 좌파들이 좀 꼼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 집권당을 바치고 있는 범좌파들은 네. 좀 세련된 좌파들이에요. 네. 그래서 꼼수가 수준이 높아서 보통 국민들을 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시죠? 네. 이겁니다. 지난번에 검찰에 핵심 모직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검찰국장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하방시킨 거 아시죠? 아, 알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잘못했으니까 잡힌 거 아니에요? 법무부의 최고 요직이 검찰국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검장급에서는 최고 요직이 중앙지검장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우병우 사단이에요. 정조준에서 이거 팩트인가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250억 이상 검찰에서 매년 써왔는데 그냥 갈래처럼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옛날에 하듯이 했을 뿐인데 누군가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역으로 쳐서 구시대 유산을 정조준해서 네. 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는 거고 이거는 네. 국방개혁입니다. 이면에. 네. 한민구 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네. 구시대 유산들을 정조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충격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써가면서 사실 속아내기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일리가 네. 있다는 게 지금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YTN에서 이미 4월 26일 날 보도를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정준길 단장의 이야기처럼 6기 발사대로 한 개 포대가 구성된다는 것은 연필 한 타스처럼 다 맞습니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저도 진짜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뭔가 숨긴 것처럼 뭔가 은밀한 맞습니다. 것처럼 왜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건가? 라는 답을 아까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련되게 하고 있다. 아, 세련되게 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들키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알고 이렇게 했다면 시선 돌리기? 시선 돌리기에 이제 저희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걸 빌미로 해서 구시대 주류들, 국방부의 구시대 주류들을 속아내면서 이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거죠. 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무능입니까? 시선 돌리기입니까?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강경화. 강경화 장관 후보. 예. 그런데요, 할 이번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은발 확 날리고 나왔을 때 여자 외교부 장관 너무 멋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또 공개도 했잖아요. 네. 나 딸 때문에 위장 전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신선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요. 병력 비리 빼고 다 걸렸대요. 아이고, 그럼 5개 중에 4개가 다 만점이에요. 만점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5점 만점이 아니고 5점에서 4점 이상이면 일단 평균 그럼 넘어섰으니까. 저분이 능력은 검증이 된 분인가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을래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까지 좀 아직 검증해 드릴까요? 진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까지는. 왜냐하면 능력 검증을 하려면 도덕성을 패스해야 되거든요. 아, 그 1단계 테스트군요. 1단계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기 전에 뭐부터 봅니까? 일단 외모부터 보죠. 아, 그렇군요. 외모 통과. 외모라는 건 제가 얘기한 건 얼굴이 아니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조건. 아, 알겠습니다. 5대 비리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 외모. 포장이라는 얘기예요. 역시 기본 뭐. 철칙을 세웠잖아요. 5가지. 5가지 철칙에도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들어가서 실력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여담만 할까요? 해주세요. 이 외교부에서 이 우리 강 장관 후보처럼 이 변방 출신이 오게 되면은 개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슈퍼 엘리티즘이라고 해서 네. 초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데가 외교부예요. 네. 이 외교부에서 대개 이제 성진골이 누군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외교부도 성골진골이 있어요. 아우 성진골이 압도적으로 지배하죠. 아니 2017년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귀족 집단이에요. 자기들끼리 리그에서는. 그래요?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외시한 사람들이 성진골 그룹이에요. 그 안에서. 성진골. 그러면은 육두품은 누구예요? 육두품은 뭐 다 변방들이죠. 뭐. 아, 그래요? 네.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육두품 진골, 성골 말고 이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더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최고 엘리트들은 정무를 합니다. 네. 정무는 대개 양자 외교예요. 참고로 그 상하이 총영사이셨습니다. 네. 네, 상하이 총영사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다자 외교가 있어요. 네. 다자 외교의 중심은 유엔입니다. 통상 외교가 있는데 통상 외교의 중심은 이 제네바 WTO 세계 무역 기구가 있는 곳인데요. 무슨 천재인가 봐요. 저런 걸 다 알다니. 네. 전통적으로 외교부의 엘리트 코스는 꿈이 뭔지 아세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주미대사, 인사위원장인 제1차관이 최고 요직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요직에 보내는 거네요? 아니죠.
이렇게 다자 외교 출신이거나 통상 외교 출신들은 외교부 1차관이 된 전례도 없고 그 다음에 주미대사가 된 전례도 없고 외교부 장관이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를 깨고 지금 되는 거네요. 외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례를 깨고 지금 올라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올 때는 전례가 깨지죠.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 총리도 외부인으로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이나 그 제2차관은 한 번씩 외부에서 오기도 합니다. 강경화 장관 후보자도 외부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선하십니까? 저는 사실 역량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다자 외교가 유엔이 중심인데요. 유엔 외교부에서 주미 대사관의 공사참사관 부국장을 했고 본부에서 유엔 기구 유엔 기구 국장을 했는데요. 말하자면은 다자 외교 국장을 했잖아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통상 외교나 다자 외교 쪽에 스펙을 쌓은 사람들은 외교부의 엘리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교부라는 이 거대 조직을 장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유엔 하면 뻥가죠. 와, 우리 반기문 총장 하면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우리끼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여전히 국가 원수 의전인데 실제로는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출신들이 가는 자리고요. 네. 유엔 사무차장은 전직 대사들이 가는 자리고 네. 그 밑에 국장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죠. 강경화. 네. 예, 그 밑에 이제 국장을 했는데 어쨌든 여성으로서 이 다자 외교의 중심인 유엔에서 국장을 한 거는 대단히 그 역량이 있는 여성이기는 하지만은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변방이고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미 국무부의 시각은 어떤지 아세요? 미 국무부 장관이나 미 연방 대통령이 유엔을 보는 시각은 유엔 사무총장을 국무부의 외청장 정도로 봅니다. 부장관 정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세요. 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다섯 개 시리즈 중에서 4개라고 하는데요. 위장 전입. 이화여고의 교장 선생님 집에 위장 전입을 했대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위장 전입에 거짓말까지. 두 번째는요, 탈세도 했습니다. 자녀 증여세 탈루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중에 잽싸게 냈죠. 세 번째는 논문 표절도 나왔대요. 미국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984년도 거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가족 관련 사항. 부하 외교관 자녀 주류 회사에 동업을 했고 자녀는 이중 국적이다. 근데 이중 국적이 아니고 원래 미국 국적이죠. 기타. 장녀 유령회사 설립. 자, 이 부분은 의혹입니다. 의혹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보실 때 어떠십니까? 통과돼야 된다고,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은 뭐 도덕성을 100%로 두면은 14세기 중세 시대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네. 현대 국가에서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없는 거고 능력 위주로 가야 되고 도덕적인 형결이 좀 있더라도 능력이 출중하면은 뽑아야 된다는 주의인데 저분께서는 세간에 알려진 거하고 달리 사실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가기에는 스펙이 많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양자 외교잖아요.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을 겪고 있고 북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양자 외교, 한미, 한중, 한일이 중요한 것이지 유엔과 같은 다자 외교 중심에서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안보 문제하고 인권 문제하고 기하 문제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네. 대선 전에요. 수차례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한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 맞습니다. 영상을 찾았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볼까요? 그 발언 영상. 네. 자, 문재인 보세요. 후보가 영등포 장사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비전 발표에 나섭니다. 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치와 정당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 혁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함께한 저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저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가 있는 곳, 그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 총리제, 선거제도 개혁,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품격 있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어제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검찰 청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유신의 잔재인 정보기능 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정치 구상 세 번째로 반부패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첫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34개 나라 가운데서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위 면집자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바로바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문제가 되어왔던 선거 비용에서부터 오직 국민에게만 신세지는 심정으로 완벽히 투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를 근절하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도록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정부 하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확립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병력 비리, 논문 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직사회가 정치 권력보다 시장 권력에 장악되어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공직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면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또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사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를 강화하여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정의와 인권을 위한 공권력,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 및 반부패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이면서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보시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우기기는 좀 그렇죠? 사실 두 가지가 다 안 되는데 네.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죠. 그 멋있는 여성인데.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잘못한 공직자 인선에서 절대 똑같이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지켜야죠. 지켜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재개 기사인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성공단 체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하죠. 결의에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에게 지적을 했다는데 회의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최근에 네.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장하고 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왔잖아요. 네. 그 하원 군사위원장이 쏜베리가 네. 사실은 상당히 그 대북 강경론자예요. 이분들이 방한을 해서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어원 외교를 하는 사람들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상관없이 하나의 의견으로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원의 군사위원장 정도의 의견으로 폄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이제 강한 압박과 네. 대화로 해서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하는 거로 일부 궤도 수정을 한 줄 알았더니 이분께서 여전히 본질이 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놀랜드 부소장은요, 이 사람은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인데요. 네. 개성공단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는 2321호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옹호하면서 개성공단의 조기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밝히면서요. 그는 이 부분을 한다면 북한과의 직접적인 경화 거래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경화 거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참 번역을 희한하게 써요. 경화 거래? 이렇게 써야 됩니까? 영어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우리나라 기자들이 영어 잘 하잖아요. 이거 번역기 돌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 오역이 있습니다. 네. 한국 기자들이 정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요, 이 내용 보면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며 투자 보호를 금지한다. 즉 재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맞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네. 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제재 대상국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한 개인도 나홀로 살 수가 없듯이 네. 한국가도 나홀로 살 수가 없어요. 지 혼자서 국제적인 맹아로 살겠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변 사강하고 공동 운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변 사강을 존중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특히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맞는 거네요. 그대로 가면은 그렇죠. 네, 그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혹시 위원장님 죽어서 개쓰레기 신세 될 줄이야.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저거 독해가 저렇게 난해한 문장은 처음 봤어요. 강아지 키우십니까? 키우는데 제 집 강아지는 저하고 위계 질서에서 침대에서는 저하고 동급이고 식탁에서는 제가 조금 높아요. 강아지 키우신 지 얼마 되셨어요? 키운 지 꽤 오래됐죠. 이 애가 14년. 등록하셨습니까? 등록은 안 했는데 98세예요. 아니 그 등록 안 하셨어요? 예. 벌금 35만 원 있네요. 몰랐습니다. 2014년 10월경부터 반려견 등록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으면 35만 원 정도 대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사는데 노인네를 98세. 상관없습니다. 등록을 안 하시면요. 과태료거든요. 어휴, 돈 벌었네. 그런데 빨리 등록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너무 이상한 거는 16% 정도가 등록을 했대요.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려견에 대한 애착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네. 등록에 대한 거부감은 강하대요. 두 번째는 제도가 칩을 심거나 아니면 목에 목걸이를 달게 되어 있는데요. 네. 칩을 심는 거에도 거부감이 있대요.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좀 그런 게 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정말 보신탕이라는 먹는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동물에 대한 위치가 되게, 강아지에 대한 위치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강아지 지금 노년
노견이라고 하셨잖아요. 98세. 예. 그런데 14년. 만약에 강아지가 내 곁을 떠나고 난 뒤에 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는 산에 가서 묻어주려고 하고 있죠. 네, 벌금 30만 원이 넘을 겁니다. 한 300만 원 될걸요? 아, 야산에 묻어. 야산 매립죄. 아이고, 이거 뭐 오늘 돈 많이 버네요. 아니 변호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 개법은 잘 몰랐습니다. 이 개법이 아니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현재 법은요, 네. 강아지가 만약에 죽으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돼 있어요. 너무 심하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냐 그냥 일반 쓰레기냐까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 봉투입니다. 강아지는요 매년 15만 마리가 죽고 있는데 대부분이 야산에 묻으면은 불법 매립이에요. 화장을 하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화장도 불법이에요. 화장도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 동네에 음, 화장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강아지 화장터 싫다는 거. 지자체에 내줬던 허가 취소도 하고요. 무허가가 우후죽순으로. 제주에는 아예 시설이 없어요. 아, 그래서 죽어서 개쓰레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거 저는 어떻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난해한 문장이었어요. 너무 심하네요. 반려동물 장례 시설이 들었으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도 결국은 이기주의죠, 뭐. 동물을 친구로 생각하고 자식으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그 반열에 올려놔야지. 동네에서 이건 싫다는 거죠. 있는 건. 자기들도 키우면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개의 격은 없습니다. 견격은 없어요. 견격이라고 그러나요? 견격은 없습니다. 독일은요. 헌법에서 사람 그리고 물건 예. 거기다가 동물 세 가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독일 그렇군요. 헌법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고 있죠. 아. 그럼 개는 결국 우리나라는 물건에 들어갑니다. 물건이군요. 다음 이 부분 저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실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죽어서 개쓰레기 기사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기사죠. 그 다음 속보입니다. 김상조 부인 영어 학원장 하면서 소득세 탈루 의혹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단독인데요. 김상조 이분 또 의혹이 터졌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조모 씨가 영어 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포착된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영어 강사 자격이 안 되는데도 영어 강사가 되었다 해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소득세 탈루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그런 사람으로 적격하다면서요. 재벌 검찰 저격수로는 적격자이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한국의 대부분의 파워 엘리트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공사구분의 경계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고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네요. 결국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를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 구시대 기득권 세력들의 초라한 자상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혹시 서울로 7017 이곳 아십니까? 언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언뜻요. 서울역에 있는 하늘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왜 또 하늘공원입니까? 올라만 가면 다 하늘공원입니까? 그렇죠. 하늘이. 네, 여기는요, 지금 서울역 고가 보행길인 서울로 7017인데요. 개장 10일 만에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2살에 카자흐스탄인이 밤 11시 50분에 고가 보행길에 스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로가 이미 개장하기 전부터요. 투신 사고 빈발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고요. 그 우려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고가를 높이자라고 난간을 높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책을 박원순 시장은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무시를 했을까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자, 여기 위인데요. 보세요. 여기가요. 자살 충동을 느끼기 좋은 곳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십니까? 지금 서울로가 아니라 자살로가 되어버린.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맞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게 무슨 효과도 있대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났어. 무슨 베르테르 효과인가? 맞죠? 베르테르 효과 맞죠? 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따라하기 그 효과가 있대요. 어떻게 어. 보십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뭐 항상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겠지만 마이웨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여기 가보고 싶으세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기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가끔요. 외계에서 오신 분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댓글에는 김정기 위원장님에 대한 응원글도 댓글에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뉴스 정보 하나하나 보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개쓰레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동물에는 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요. 개에게는 의무와 그리고 해야 할 개의 의무와 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개의 권리까지. 네, 개는요 산책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견권이네요, 그러니까. 견권입니다. 예. 그리고 개는 공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의미도 있어요. 사람 물지 마, 앉아, 이리 와, 그리고 안 돼에 대한 공부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한번 독일이 나눠보겠습니다. 참 멋있는 나라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31일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면 다시 6월, 즉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장미꽃이 보이십니까? 여름이 느껴지십니까? 왠지 지금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대 비리 세트에 정말 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위장 전입 그런 등등의 문제에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총리 후보는 위장 전입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운계약세 부인 세금 탈루, 장관 후보는 위장 전입에 이중 국적.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 난국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새로운 카드를 던졌습니다. 뉴스 완전 정복에는 그 뉴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드 사기 4개를 추가 반입했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왜 충격일까? 언론들은 이미 미군 기지 보관 보도했고요. 군에서는 26일 새 안보실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보고 안 했다면 안보실장은 어떻게 벌레 지나가네? 어떻게 알았다는 얘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드는 원래 6기가가 한 세트래요. 근데 이건 저도 알아요. 국민의당 문정부 호들갑은 뒷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방문 앞두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충격받았겠지만 제 충격이 더 큽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께서 네.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오면은 6기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네. 각 기당 8발에서 토탈 48발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 안보를 자처하는 이 대통령이라 할 수 있어요? 특전사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아우, 대통령께서 저걸 모르셨다는 게 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근데 보면요. 3월 7일 날 사드 발사대 2기 반입, 3월 16일 날 일일이 공개 안 할 수도 하는데 4월 26일 날 4기 추가 반입 사실 채널이 이미 확인됐대요. 저 정도는 대통령 보고사항 축에도 못 깁니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사드가 배치됐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이 1개 포대에, 뭐, 6개 곱하기 8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과 똑같은 거죠. 연필 한 타스는 12개? 그렇죠. 아, 거기다가 제 타스라고 하니까 갑자기 더전이 생각나서 답을 맞췄습니다. 아, 당황했어요. 갑자기 더 전화해야지만. 그렇죠, 12개. 그러면 달걀 한 판은? 아, 잘 모르겠네, 한 판은. 한 판은 또 기억이 안 나요? 30알. 아, 30알. 30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저 담배 한 갑은 몇 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개? 저도 담배를 못 피워서. 담배는 잘 모르겠습니다. 20개인가요? 네, 20개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기본이라는 거죠. 저런 거를 영어로는 ABC라고 그럽니다. 아,
독일어로는 아베체입니다. 아, 역시 우리가 국제적이군요. 네. 자, 그러면 계속 볼 건데요.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네, 정준길 대변인은요, 사드 한 개 포대가 6기 발사대로 구성됐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걸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이고 아니면 마치 사드를 추가 배치한 것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정준길 대변인 참 대단하십니다. 정확한 말 아닌가요?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네. 좌파들이 좀 꼼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 집권당을 바치고 있는 범좌파들은 네. 좀 세련된 좌파들이에요. 네. 그래서 꼼수가 수준이 높아서 보통 국민들을 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시죠? 네. 이겁니다. 지난번에 검찰에 핵심 모직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검찰국장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하방시킨 거 아시죠? 아, 알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잘못했으니까 잡힌 거 아니에요? 법무부의 최고 요직이 검찰국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검장급에서는 최고 요직이 중앙지검장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우병우 사단이에요. 정조준에서 이거 팩트인가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250억 이상 검찰에서 매년 써왔는데 그냥 갈래처럼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옛날에 하듯이 했을 뿐인데 누군가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역으로 쳐서 구시대 유산을 정조준해서 네. 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는 거고 이건 네. 국방개혁입니다. 이면에. 네. 한민구 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네. 구시대 유산들을 정조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충격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써가면서 사실 속아내기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일리가 네. 있다는 게 지금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YTN에서 이미 4월 26일 날 보도를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정준길 단장의 이야기처럼 6기 발사대로 한 개 포대가 구성된다는 것은 연필 한 타스처럼 다 맞습니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저도 진짜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뭔가 숨긴 것처럼 뭔가 은밀한 맞습니다. 것처럼 왜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건가? 라는 답을 아까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련되게 하고 있다. 아, 세련되게 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들키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알고 이렇게 했다면 시선 돌리기? 시선 돌리기에 이제 저희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걸 빌미로 해서 구시대 주류들, 국방부의 구시대 주류들을 속아내면서 이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거죠. 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무능입니까? 시선 돌리기입니까?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강경화. 강경화 장관 후보. 예. 그런데요, 이번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은발 확 날리고 나왔을 때 여자 외교부 장관 너무 멋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또 공개도 했잖아요. 네. 나 딸 때문에 위장 전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신선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요, 병력 비리 빼고 다 걸렸대요. 아이고, 그럼 5개 중에 4개가 다 만점이에요. 만점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5점 만점이 아니고 5점에서 4점 이상이면 일단 평균 그럼 넘어섰으니까. 저분이 능력은 검증이 된 분인가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을래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까지 좀 아직 검증해 드릴까요? 진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까지는. 왜냐하면 능력 검증을 하려면 도덕성을 패스해야 되거든요. 아, 그 일당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다자 외교가 유엔이 중심인데요. 유엔 외교부에서 주미 대사관의 공사 참사관 부국장을 했고 본부에서 유엔 기구 유엔 기구 국장을 했는데요. 말하자면은 다자 외교 국장을 했잖아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통상 외교나 다자 외교 쪽에 스펙을 쌓은 사람들은 외교부의 엘리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교부라는 이 거대 조직을 장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유엔 하면 뻥가죠. 와, 우리 반기문 총장 하면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우리끼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의전이 국가 원수 의전인데 실제로는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출신들이 가는 자리고요. 네. 유엔 사무차장은 전직 대사들이 가는 자리고 네. 그 밑에 국장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죠. 강경화. 네. 예. 그 밑에 이제 국장을 했는데 어쨌건 여성으로서 이 다자 외교의 중심인 유엔에서 국장을 한 거는 대단히 그 역량이 있는 여성이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변방이고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미 국무부의 시각은 어떤지 아세요? 미 국무부 장관이나 미 연방 대통령이 유엔을 보는 시각은 유엔 사무총장을 국무부의 외청장 정도로 봅니다. 부장관 정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세요. 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5개 시리즈 중에서 4개라고 하는데요. 위장 전입. 이화여고의 교장 선생님 집에 위장 전입을 했대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위장 전입에 거짓말까지. 두 번째는요, 탈세도 했습니다. 자녀 증여세 탈루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중에 잽싸게 냈죠. 세 번째는 논문 표절도 나왔대요. 미국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984년도 거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가족 관련 사항. 부하 외교관 자녀 주류 회사에 동업을 했고 자녀는 이중 국적이다. 근데 이중 국적이 아니고 원래 미국 국적이죠. 기타. 장녀 유령회사 설립. 자, 이 부분은 의혹입니다. 의혹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보실 때 어떠십니까? 통과돼야 된다고,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은 테스트군요. 1단계,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기 전에 뭐부터 봅니까? 일단 외모부터 보죠. 아, 그렇군요. 외모 통과. 외모라는 건 제가 얘기한 건 얼굴이 아니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조건. 아, 알겠습니다. 5대 비리, 5대 비리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 외모. 포장이라는 얘기예요. 역시 기본 뭐. 철칙을 세웠잖아요, 5가지. 5가지 철칙에도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들어가서 실력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여담만 할까요? 해주세요. 이 외교부에서 이 우리 강 장관 후보처럼 이 변방 출신이 오게 되면은 개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슈퍼 엘리티즘이라고 해서 네. 초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데가 외교부예요. 네. 이 외교부에서 대개 이제 성진골이 누군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외교부도 성골진골이 있어요. 아우 성진골이 압도적으로 지배하죠. 아니 2017년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귀족 집단이에요. 자기들끼리 리그에서는. 그래요?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외시한 사람들이 성진골 그룹이에요. 그 안에서. 성진골. 그러면은 육두품은 누구예요? 육두품은 뭐 다 변방들이죠. 뭐. 아, 그래요? 네.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육두품 진골, 성골 말고 이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더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최고 엘리트들은 정무를 합니다. 네. 정무는 대개 양자 외교예요. 참고로 그 상하이 총영사이셨습니다. 네. 네, 상하이 총영사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다자 외교가 있어요. 네. 다자 외교의 중심은 유엔입니다. 통상 외교가 있는데 통상 외교의 중심은 이 제네바 WTO 세계 무역 기구가 있는 곳인데요. 무슨 전쟁가 봐요. 저런 걸 다 알다니. 네. 전통적으로 외교부의 엘리트 코스는 꿈이 뭔지 아세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주미대사, 인사위원장인 제1차관이 최고 요직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요직에 보내는 거네요? 아니죠. 이렇게 다자 외교 출신이거나 통상 외교 출신들은 외교부 1차관이 된 전례도 없고 그 다음에 주미대사가 된 전례도 없고 외교부 장관이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를 깨고 지금 되는 거네요? 외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례를 깨고 지금 올라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올 때는 전례가 깨지죠.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 총리도 외부인으로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이나 그 제2차관은 한 번씩 외부에서 오기도 합니다. 강경화 장관 후보자도 외부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선하십니까? 저는 사실 역량이